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해리스가 될까? 트럼프가 될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죠. 역대급 대선이다라는 수식어가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지지율 변동이 매우 심하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우리나라 언론들은 희망사항인지 몰라도 해리스의 승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판세는 트럼프가 만만치 않아 보이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누가 승리할까요? 이를 엿볼 수 있는 변수, 지금부터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이것만 보시면 그래도 누가 이길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변수, 펜실베니아의 표심. 국내에서도 미국 대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다른 간선제 방식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전국 득표가 아무리 많더라도 선거인당 수에서 밀리면 진다는 사실, 지난 2016년 힐러리 클린턴이 패배하는 것을 보면서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스포츠인 미식 축구 경기처럼 땅 따먹기 방식으로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할당된 선거인단 전체를 차지하잖아요. 근데 모든 주가 그런 건 아니고요. 메인 그리고 네브라스카, 여기는 득표수대로 선거인단을 나누더라고요. 여기를 제외한 미국의 48개 주 그리고 워싱턴 DC, 여기는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승자 독식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국내 많은 언론들이 그동안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전국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사 거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 우리나라 재보선에서 봤듯이 소위 텃밭으로 불리는 지역에서 판세가 뒤집어지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따라서 소위 경합주, 보통 6개에서 7개 주를 일컫는데 이번 대선은 7개 주가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이 7개 주를 빼고는 이미 승부가 결정난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주에서 승부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0에 수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주의 판세 볼 필요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경합주만 살펴보면 된다, 이런 결론에 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도 중요한 점이 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50개 주와 워싱턴 DC, 이렇게 51개 주로 나눠져 있는 선거구가 공평하게 선거인단을 보유한 것이 아니잖아요. 인구 비례에 따라 그 숫자가 할당되거든요. 따라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인구가 엄청나게 많죠. GDP도 우리나라 전체 규모보다도 훨씬 많고요. 따라서 선거인단도 무려 54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엘래스카, 워싱턴 DC, 엘래스카는 땅덩어리는 넓은데 사는 사람이 너무나 적죠. 워싱턴 DC도 정치 관련자들 말고는 사는 사람이 매우 적고요. 그래서 이 두 곳은 선거인단 수가 3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각 선거인단 모두 합치게 되면 538명. 따라서 이거 반으로 나눠보세요. 269명씩 얻으면 동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각 주별로 앞서 얘기처럼 선거인단 수가 다 다르잖아요.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동률이 나올 가능성 매우 적다고 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결국 270명의 선거인단을 얻으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미 많은 지역에서 표심이 결정됐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미국의 많은 언론들 지금까지 얻은 선거인단 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숫자가 비슷한데요.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요, 해리스가 226명, 트럼프가 219명, 이렇게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따라서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270명 얻으려면 해리스는 44명, 트럼프는 51명, 이렇게 더 얻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아직 승부가 명확하지 않은 곳, 앞서 얘기 드린 경합주 7곳,
여기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린다는 건데요. 이 7개 주 2개 지역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북부 러스트벨트, 경불진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 드렸잖아요. 과거에는 제조업으로 엄청난 부를 창조했던 그 러스트벨트, 지금은 미국 제조업이 쇠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 지역 백인 노동자들의 표심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북부 러스트벨트에 속한 경합주는요,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그리고 또 남부에 썬벨트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썬, 일조량이 많은 남부 지역이란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썬벨트에 속하는 경합주는 조지아, 네바다,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경합주의 선거인단 수, 이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이 경합주 가운데 선거인단 수 가장 많은 곳은요, 펜실베니아 19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가 16명씩, 그리고 미시간은 15명, 애리조나는 11명, 위스콘신은 10명, 네바다는 6명. 이런 순서입니다. 그러면요, 간단히 산수 좀 해볼까요? 해리스는요,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에서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9 더하기 16 더하기 10이니까 45명이잖아요. 45명을 확보하면 매직 넘버를 넘길 수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트럼프는요, 펜실베니아,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이렇게 이기게 된다면 56명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문제는요,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를 빼면 나머지 경합주의 선거인단 수는 모두 합쳐 42명. 42명 가지고는 누구도 매직 넘버를 넘길 수가 없잖아요. 즉, 경합주 중 선거인단 수가 많은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세 곳에서 모두 지면 누구도 승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리스, 트럼프 모두 이 세 개 주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선거인단 수가 가장 많은 펜실베니아, 여기는 19명이나 되잖아요. 여기에서 지는 쪽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진다면 나머지 주에서 거의 다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중 한 곳을 포함해서 나머지 모든 경합주에서 이겨야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펜실베니아를 이기는 쪽이 승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요, 지금 펜실베니아 표심 누구도 알기 힘들다는 거예요. 미국의 CNN 방송이 여론조사 기관 SSRS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이고, 47% 동률이에요, 동률. 따라서 앞으로 미 대선 뉴스는 펜실베니아 판세를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곳을 잡는 사람이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들이 많이 전하고 있는 전국 지지율, 이건 우리나라에서나 먹히는 얘기지 미국에선 먹히는 뉴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고로 최근 여론조사 평균을 보니까요, 해리스는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네바다에서 앞서고 있고요. 트럼프는요,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이 여론조사 평균대로라면 276대 262, 해리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어이구, 그러면 해리스 승리가 거의 기정사실이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앞서 해리스가 이기고 있다고 했는데요. 어이구, 이 지지율 격차가 너무나 미미합니다. 48대 47.4, 겨우 0.6%포인트 차이예요. 이건 그야말로 깻잎 한 장 차이라는 거죠.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인가 머스크가 트럼프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면 매일 한 명씩 뽑아서 14억 원을 뿌리겠다, 뭐 이런 소리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것뿐만 아니라 트럼프 당선을 기대하면서 트럼프 미디어 등 관련 주식 종목이 상승하고 비트코인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 트레이드도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 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경합주, 특히 펜실베니아 판세, 이거 우리가 유심히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미 대선 판세를 결정짓는 두 번째 요인, 네타냐후와 젤렌스키의 도발.
이게 뭔 얘기일까요? 미 대선에 따라 운명이 갈릴 위기에 처한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바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국제유가 향방 사각멜로에 달렸다. 해리스 트럼프 대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편에서 살펴봤듯이 이들은 미국 대선에 촉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네타냐후는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고요. 젤렌스키는 해리스가 당선되길 강렬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진행 중인 전쟁을 지렛대로 삼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이끌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네타냐후, 어떻게든 중동을 시끄럽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야 예상보다 길어진 전쟁에 피로감을 느끼는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찍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예전 방송에서 설명드렸듯이 트럼프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길 정도로 과거 재임 시절 친 이스라엘 성향을 한껏 내뿜었거든요. 국제사회 비난이 있거나 말거나 나는 이스라엘 지지해, 이런 행보를 보였다는 거예요. 각종 비리 의혹에다 성향도 두 사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와 네타냐후에게는 브로맨스다, 이런 수식어가 붙기도 하죠. 반면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는 반대라고 합니다. 단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공언한 트럼프. 트럼프가 당선되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을 누구보다 싫어하는 것 같아요. 특히 트럼프는요, 얼마 전 젤렌스키를 만나 항복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해요. 따라서 젤렌스키는 이 트럼프가 당선되는 걸 못 보겠어, 해리스에게 유리하도록 전쟁을 이끌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뿐만 아니라 인력도 공급하는 사실을 자국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했다, 이렇게 젤렌스키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승리 계획도 공개하면서 늦어도 내년까지는 전쟁을 끝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호소하고 있어요. 바로 해리스 당선을 바라면서 말이죠. 우려스러운 것은 트럼프 당선을 바라는 네타냐후는 물론 해리스 당선을 원하는 젤렌스키도 확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을 쉽게 끝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 방송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들은 전쟁이 끝나면 자칫 재판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따라서 미 대선이 끝나야 종전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대선 전까지 지금 보름여밖에 안 남았지만 네타냐후와 젤렌스키가 어떤 깜짝 행보를 하지 않을까, 이것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미 대선을 뒤흔들어 놓을 세 번째 이슈, 10월의 서프라이즈. 미 대선을 앞두고 발생한 돌발 변수가 판세를 뒤집은 경우가 간혹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1972년이에요. 10월 말에 헨리 키신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이 키신저 이름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 키신저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고요, 베트남의 평화가 다가왔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베트남 전쟁 때문에 미국인들의 피로가 매우 높았거든요. 근데 평화가 다가왔다, 베트남 종전이 다가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트남 전쟁은 그로부터 3년 뒤에 끝났어요. 하지만 이 키신저가 갑자기 이런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 대선이 걸려 있었거든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재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004년도 비슷합니다. 10월 29일이었어요.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 아시죠? 이 오스마 빈라덴이 부시 대통령을 조롱하는 비디오가 전격 공개됐거든요. 이게 공개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부시 대통령 재선에 힘을 실어줬다는 겁니다. 부시가 당선되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012년에는요, 대선 직전에 미 북동부에 허리케인 샌디가 강타했어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고 통수권자로 이 샌디 대처를 매우 잘했거든요. 이 최고 통수권자로 이미지를 굳히며 재선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허리케인이 오바마에게 선물을 안겨줘 준 셈이에요.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지난 7월 13일 다들 아시다시피 트럼프 피격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가 지지율을 크게 끌어올렸잖아요. 이것과 비슷한 일이 아직 남은 15일 사이에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아니, 우리가 왜 이렇게 미국 대선을 유심히 살펴봐야 될까요? 설마 답을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객관적인 사실을 전해야 할 언론, 우리나라 대부분의 언론이 편중된 시각으로 대선 예측을 전하다 보니 많은 분들 해리스가 무난하게 이길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트럼프 지지 안 합니다. 저도 해리스가 당선되는 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판세는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트럼프가 꾸준하게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쩔 수 없어요.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변수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혹시나 트럼프 이기가 될 수도 있으니 이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는 거예요. 넋 놓고 있다가 닥치면 크게 당할 수도 있잖아요. 트럼프의 말처럼 우리나라가 머니머신이라는 호구가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용산도 대비해야 될 텐데 용산은 지금 이거 대비할 상태가 아닌 듯하기도 해요. 그러니 더욱더 걱정이라는 거죠.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